반갑습니다. 2023-24 대입 전형의 특징과 대비에 대해서 안내하게 된 울산진학정보센터 박인교사 한미경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대입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대입 정보를 어떻게 도움받는지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새학년을 맞이하면서 사실은 많은 생각과 감정이 생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감정과 함께 성장하는 생각이 모여서 여러분 삶을 퍼즐처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인관계가 어떻는지, 자신의 관심 분야가 어떻는지를 포함해서 학교와 사회에 대한 이해가 같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대입 전형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과 이해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학생들이 함께 좀 맞닥뜨려서 생각할 부분이 학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대학 수는 여기 나와 있는 모습처럼 대학의 전체 모집 인원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입을 치르게 되는 학생 수는 사실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비인기 학과나 비인기 대학은 사실 지원율이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대학 가기 조금 수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 건데 또 여러 사회의 변화나 인기 학과에 대한 또 관심이 커지면서 졸업생들이 수능에 응시하는 비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증가의 영향이 어쨌든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대입 과정에서는 대입 경쟁을 치열하게 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 변화가 대입에 영향을 주는 것도 하나 있고 또 우리가 또 다른 부분으로 사회 변화를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있어서 선생님이 소개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차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차에서 당연히 앞에 이런 공간도 있고 뭐 사람이 앉아야 되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공간이 엔진룸이라고 내연기관이 모터를 움직이도록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스나 석유를 가지고 움직이던 이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로 모터를 움직이는 기술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엔진룸이 없어지고 배터리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 차체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이전의 모습과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동차 내부의 공간도 자율주행도 되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앞으로 미래 사회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고 효율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아름다움을 가미한 미래 디자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같이 생각할 문제가 새로운 물품이 많이 생산되기도 하지만 또 폐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물건을 폐기하고 또 폐기한 것들이 처리가 안 되면서 굉장히 작년에도 이슈가 됐던 쓰레기 산의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아이디어도 숙제처럼 우리한테 남아있는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회 변화 분위기에 맞춰서 미래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 미래 예측력, 그리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포용적 협업 능력을 굉장히 중요한 미래 역량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같이 데이터화해서 통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컴퓨터 관련 직업이 굉장히 부상되고 있고 또 여러 상황을 함께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관리자에 대해서도 직업적으로 굉장히 유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변화 분위기를 맞추어서 대학에서도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4차 산업 관련해서 신설학과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글로벌 융합학부나 첨단 소재, 그리고 인공지능 아니면 데이터 융합학 이런 4차 산업 관련 신설학과를 발빠르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대학에서도 지역균형 인재가 지역에서 탄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도 지역 인재를 의무 채용하도록 법률화하는 것도 검토되고 대학과 그리고 그 기업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2월 26일, 올해 2월 26일에 발표가 될 정도로 대학도 많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울산 지역, 부산, 경남 지역에서 발전될 수 있는 산업도 새롭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런 사회 변화가
마찬가지로 대학의 변화에 나오듯이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여러 변화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준비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을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하면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과정이 대입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학을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대학에 여러 과들이 있는 걸 부분적으로 묶어놓은 클러스터 상황을 그림으로 캡처했는데 대학에는 어문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이런 계열이나 단과대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건 유사한 과들을 모아놓은 계열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열에 관심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런 계열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시 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진로 시간이나 여러 활동 시간에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소개를 받았을 겁니다. 언어 지능이 뛰어난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논리수학 지능이 뛰어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신체 운동이나 음악 지능이 뛰어난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각자 여러 분야가 같이 묶어서 자기의 특성을 만든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강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약점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대학에서도 모집 단위별로 요구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에서 학업 역량이 뛰어난 친구 아니면 계열 적합성이 뛰어난 친구 또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친구를 선발하기 위해서 여러 친구들을 이렇게 같이 놓고 저울질을 하게 되는 상황을 거치게 됩니다. 저울질이라는 걸 한자로 표현한 게 전형이라는 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역량 중에서 언어나 논리적인 또는 공간적인 이해 역량을 가지고 학업 역량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싶을 땐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논술, 수능 전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포괄하게 되는 종합적인 상황의 학생을 선발하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대학에서 선발하는 전형이 우리의 모든 모습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대학의 진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학만으로 나와 내 친구들의 모든 것이 평가될 수 없고 또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또 내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은 순간에는 대입 선발 규칙을 알아야지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이 게임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대입을 어떤 과정으로 정하고 법칙을 어떻게 정하는지 4년 예고제로 미리 예고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대입 정책을 입안하는 곳은 정부고 모든 대학들이 같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기본 사항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각 대학에서 게임의 법칙을 이제 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는 몇 명을 어떤 전형으로 실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데 이 용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자주 들릴 거예요. 익숙해지면 아주 유용한 용어가 될 거니까 한번 생각 좀 잘해 보도록 합시다. 대입 전형 시행 계획입니다. 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언제 발표가 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입을 치르게 되는 시기의 고등학교 2학년 때 발표를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23 대입을 치르기 위해서 올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은 4월 30일에 게임의 법칙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고3과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은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진행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대입에 대한 안내를 22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가지고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치르게 될 대입에 대한 기본 사항을 한번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3학년 2학기 과정을 모두 마친 그쯤이 아마 수능 성적이 발표될 시기인데 그쯤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3학년 2학기 과정 중간에 전형이 시행되는 것을 수시 모집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을 정시 모집이라고 기간을 두고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수시 모집을 위해서는 통일되게 원서를 접수하는 기간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9월 달 원서 접수입니다. 9월에 원서를 접수를 할 때 내가 어떤 전형으로 내면 좋을까 하면서 나오는 제시된 전형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실적 전형으로 4가지가 제시가 될 거고요. 대학마다 이 4가지를 가지고 이러이런 방법으로 학생 모집하는 걸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대학의 한 과에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을 2종류로 모집을 한다면 나는 2개 다 낼 수가 있어요. 한 학교, 한 과에라도. 그렇지만 전형의 기회는 2번을 썼고 나에게 주어진 전형 지원 가능 횟수는 6회입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이후에 수능 성적을 가지고 주로 보기 때문에 수능 위주 전형이 주로 실시되고 같이 실기 실적 전형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12월에 접수되고 가나다 군별 1회씩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횟수에 대해서 예외되어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 그리고 특별법에 설치된 대학인데 육해 공군사관학교라든지 아니면 카이스트 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가 이 복수지원 제한 예외대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울산과학기술원은 우리 울산 지역에 있어서 울산 지역 학생들에게 많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회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 교과 종합에 있는 그 영역들이 50% 이상 실시될 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면접이나 학생부 반영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논술 전형, 수능 위주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 또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능 최저는 대학에서 입시 지원자들에게 전해놓은 수능 성적의 한선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을 넘어서지 못하면 합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제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입 정책은 22년, 23, 24년 예고된 대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대입 과정에서 외부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 된다. 학생 스스로 학생의 역량을 가지고 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슈로 진행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헷갈리게 된 상황인 정책이 이 부분입니다. 16개 대학이 수능 비율을 40% 이상, 즉 수능을 늘린다는 정책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혼돈스러워했던 게 수능이 대폭 늘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시행된 상황은 학종이나 논술 전형이 너무 과하게 많이 선발을 해서 그 영향을 크게 받는 대학을 뽑아봤더니 16개 대학이 추려졌던 거예요. 이 16개 대학은 학종이나 논술 비율보다 수능 비율을 높여라 한 거죠. 그렇지만 이야기된 16개 대학들이 많이 선호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수도권 대학들이 수능 전형을 비중을 높이게 된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같이 공고된 대로 학종이나 논술 전형이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았던 내지는 학생부 교과전이 30% 이상인 대학들은 그 전형의 비율에 대해서는 자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일부 대학은 아니면 일부 학과에서는 수능 비율을 굳이 그렇게 높이지 않은 대학들도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을 모아서 대학에서는 우리는 이러이런 게임의 법칙으로 대학 학생들을 선발하겠습니다 한 게 대입 전형 시행 계획입니다.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여러분들이 대학을 진학하게 될 아주 중요한 내용 90% 정도가 다 발표났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들이 발표나는데 이런 대학들이 발표된 걸 모두 모아서 살펴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대입의 핵심 사항이 이렇게 5가지, 6가지로 좀 추려지다는 걸 이제 스님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전의 선배들 졸업생들이 겪었던 것보다 1, 2학년 교과 성적이 대입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좀 커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능 체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가 되었고 대입 공정성 강화 정책으로 지역 균형 확대라든지 지역 인재 확대가 실시가 된다든지 정시 모집 비율이 변하고 또 이제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6년제 약대가 학부에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재수생이 굉장히 수능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약대하고 또 비슷하게 이전에 연계가 있어서 이렇게 합격선이 높았던 화학이나 생명과학과를 비롯한 이공계 학과의 합격선은 약대를 따로 모집하기 때문에 또 다른 변화가 가지게 된 상황으로 이 모든 변화가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대입 전형에서 가져지는 핵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입 설명의 기초 과정 두 번째로 교육과정,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겪게 되는 교육과정이 우리 대입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핵심 역량을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토론이나 협력, 탐구, 프로젝트 중심의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입에 적용되는 것은 지금 고3부터입니다. 그럼 지금 고3이 어떻게 대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고2, 고1은 그래도 선배가 한번 겪어본 걸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 사례를 가지고 자신의 대입에 대해서 설계할 수 있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 조금 다행스러운 시간이 생겼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일단 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수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교과는 학문적인 영역으로 보통 교과 그리고 전문 교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보통 교과입니다. 그리고 이 보통 교과를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분류를 합니다. 선택 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 진로 선택으로 분류하는데 성적의 평가 과정은 조금 다르게 구별을 했습니다.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은 석차 9등급제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선택을 하는데 학생의 수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자기가 진로 선택을 하게 되는 분야가 또 좀 다른 또 영역들이 있어서 인원수가 작아서 이 선택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절대평가 성취도 3단계 평가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과의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싶어 하면 일반계에서도 배울 수 있는데 일반고에서 이 전문교과 내용을 수강하게 되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지고 그러면 역시 성취도 3단계 평가로 실시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교과 영역이라고 표현되는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실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수업 과정이 대입과 연계된 게 주로 교과 활동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은 수업과 관련된 교과 활동으로 편제표를 한 번 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기록한 것은 수능과 관계된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교과 1, 2가 있다고 했는데 전문교과 1, 2는 전문교과 1은 과학계열이나 체육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배워지는 과목들이고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이런 과목들도 이야기된 대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이런 과목을 배우겠습니다 하고 펼쳐서 볼 수 있도록 한 표가 고등학교 편제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딱딱한 표가 뭐지 하고 조금 관심을 좀 덜 두고 싶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 과목을 설계할 때 아주 중요한 이정표 같은 거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이 내용은 고등학교 홈페이지나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목 구분에 공통 일반 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배운 대로 공통 일반은 석차 9등급이 적용되는 과목이구나. 그리고 진로는 성취도가 적용되는 과목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정해서 어떤 학생이든 이 학교에 다니면 모두 배워야 되는 과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나는 이 과목들 구성된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이런 겁니다 하고 제시를 한 기준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는 어떤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선택이 대학과 어떤 연계가 있느냐. 선생님이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고등학교는 문이과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대학교는 전공별로 계열이 아직은 구분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진로 희망 또는 관심 분야에 따라서 선택 과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어문계열을 희망하고 싶어 하면 심화국어나 영미문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상경계열이나 이공계열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 대학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선 미적분이 1차 등급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그리고 이 과목에서 어떤 성적을 내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평가되고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떤 성적을 얻었는지가 중요해 라고 성적 중심으로 결과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건 학생부 교과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해야 될지 잘하는 과목을 해야 될지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해야 될지 아마 많은 생각들이 좀 왔다 갔다 생각이 많아질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지내면서 또는 2학년 1학기 지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선생님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이러이런 과목들이 개설되지 않아서 좀 불편해요 라고 하면 이런 과목들을 모아서 울산시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진행되는 공동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행된 이 과정을 학교 공부 말고 또 같이 모아서 진행되는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해서 이수를 하게 되면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자기 주도적이고 어떤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만들었구나 하고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영역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교육과정에서 나의 성적이 어떻게 그러면 기록되느냐. 아마 2학년은 이미 경험이 되어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또 선생님이 추가로 좀 안내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과목이 들어가고 그리고 단위수 그리고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가 들어가서 석차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석차 구등급제로 나와지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그 비율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과목 선택 그리고 특기 사항에 대한 거는 선생님들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성취 기준에 따라서 특성 및 참여도, 태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관찰한 만큼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의 활동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의 의미로 성취 비율을 이런 이상의 성적을 얻었을 때 성취도 A, B, C로 구분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급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판단이 일반 선택 과목보다는 좀 예민하지 않죠. 그렇지만 대학에서는 이 부분도 반영하겠다는 대학도 있고 그래서 반영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대학도 있고 해서 선생님들이 이걸 두고 어떻게 대학에서 반영할까 하고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선배인 고3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 그 발표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 어느 대학은 석차 등급이 기재된 전 과목은 반영을 다 한답니다. 인문계열은 국영수 사회,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학으로 구분해서 반영하겠다는 대학도 있고 어떤 대학은 한국사를 반영하겠다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 목표로 하는 대학들이 어떤 과목을 반영하는지 좀 미리 판단하고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전하고 조금 차이가 나게 된 게 학년 반영 비율인데요. 학년 반영 비율이 100으로 적어져 있다는 의미는 1학년 때 성적의 비율과 3학년 1학기 성적의 비율이 같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지금 졸업한 학생들은 대부분 1학년은 20, 2학년 40, 3학년 40 이렇게 차등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3학년 1학기 성적의 반영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런 정보들을 빨리 취득을 해서 1학년 때부터 자기 성적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만들 필요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있다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또 새롭게 등장한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떻게 반영되느냐. 어떤 대학은 진로 선택 과목을 비율에 따라서 등급으로 우리도 석차 등급으로 이것도 똑같이 변환할래 라고 선언한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너무 높으면 등급이 조금 낮게 적용되는 그렇게 대학도 있고요. 또 어떤 대학은 A는 모두 1등급으로 취급을 하고 B는 2등급으로 취급, 즉 등급을 그대로 등치해서 적용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어떤 대학은 아예 미반영하겠어 라고 한 대학도 있고 어떤 대학은 점수로 반영하겠다는 대학도 있습니다. 대학마다 또 이렇게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 과목은 대학에 크게 반영하지 않아 하고 미리 빼서도 안 되고 또 어떤 대학은 등급으로 등치하면서 나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까지 진로 선택 과목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우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의 경우 교과 성적 반영은 또 전문대니까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들고 와봤습니다. 수시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에서 울산과학대학은 학년별로 차등을 뒀습니다. 1학년 30, 2학년 40, 3학년 30. 석차 등급으로 둔다고 했는데 어쨌든 2학년 비율이 많으니까 2학년 때 좀 자기 성적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진로 선택 과목도 석차 등급으로 전환해서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요 강에서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춘해보건대도 비슷하게 학년 반영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또 듣게 되는 이야기가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정량평가했다, 정성평가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될 거예요. 우리가 평가 담당자가 되어서 한번 친구 성적표를 한번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학생 A, 학생 B가 있는데 이 친구는 A는 1등급을 모두 받았고 B는 일부 2등급이 있습니다. 어느 친구가 교과 등급 평균이 더 높나요? 예, 답이 나와 있는 대로 A 학생이 교과 등급 성적은 훨씬 높게 적용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누가 더 우수하냐 하면서 조금 더 면밀히 그 친구의 성적을 두루두루 살펴봤더니 A는 89점, 91점 이런 성적으로 1등급을 커트라인 선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싼 성적인 B 친구는 87점으로 아깝게 2등급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1등급 받는 과목은 100점, 100점 아주 타고난 성적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그런 상태에서는 누가 더 매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트까지 그래서 보니까 일반적인 세특이 적어져 있는 친구에 비해서 B 학생은 논리적이고 이해력이 타의 추정을 불허하며 라는 교사의 좋은 칭찬글이 적어져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학생 우수성을 단순한 등급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등급을 중심으로 한 양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정량평가고 많은 상황과 성향을 같이 보게 되는 것을 정성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과목을 구성했는지 그래서 우리 학과의 모집 단위에 맞는 계열 적합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세특으로 해서 탐구력이 보여지는지 그리고 이런 과목이 영어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학생의 역량이 아니면 사고력이 수학이나 사회에서도 같이 나오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것이 정성평가라는 겁니다. 이런 정성평가를 서울대에서 2024년 3년 대입에서 우리도 반영해 보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2023 대입 전형은 아직 발표가 안 됐고 4월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서울대에선 우리는 먼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주요 변경사항은 정시 모집에서도 지역균형 선발을 하겠다.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는 최저를 조금 완화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언급된 주요 사항이 교과 평가를 하는데 정시에서 교과 이수를 어떤 위계에 맞춰서 했는지 진로와 연계돼서 어떤 과목을 했는지 그리고 교과 성취도나 세특은 어떻게 기록됐는지 이런 정성적인 평가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서 이런 발표 내용을 두고 종합평가 아니면 학생 수능 위주 평가는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됐을 거고 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선생님이 계속 언급한 대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초 과정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대입 전형을 위한 실전의 의미로 한 단계 한 단계 좀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졸업한 고3, 대학 1학년 학생과 지금 고3 학생 은 수능 체제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3 학생들과 여러분들은 또 수능을 비슷하게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고3 학생들이 아직 치르지 않은 대입은 졸업생들이나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많이 낯설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알아가는 과정을 좀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어, 수학에서도 선택 과목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같은 과목으로 한꺼번에 다 같이 봤는데 공통으로 보게 되는 과목도 있고 따로 선택해서 보게 되는 과목도 있습니다. 국어는 독서 문학을 공통으로 보고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따로 보게 되죠. 수학은 수학 1, 2를 같이 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선택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학에서 국어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안 했는데 수학에 대해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지 이 계열을 올 수 있습니다 하고 지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일단 공통 과목은 국어는 34문항, 선택 과목은 11문항, 수학은 공통 문항이 22문항, 선택은 8문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럴 때 선택 과목 점수를 좀 보정을 해서 한꺼번에 상대평가 9등급제로 적용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영어, 한국사는 똑같이 적용되고요. 탐구도 많은 부분이 바뀌어집니다. 이전까지는 계열별로 2과목씩 시험을 치던 거에 비해서 이제는 계열 구분이 없어졌으니까 너희가 시험 치고 싶은 어떤 과목 2과목을 선택해서 치면 된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선택 과목 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수학, 과학의 선택 과목 지정에 대해서는 이 과목을 쳐야지 지원 자격이 있다든지 수능 최저의 조건으로 이 과목에 대해서 제시를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들어갈 대학의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선생님이 언급 많이 했죠. 시행 계획을 살펴서 어떤 과목이 지정됐는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상위권 선호하는 많은 대학들에서는 자연계열 전체가 수학에서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과학 탐구는 2과목으로 좀 선택해서 시험을 쳤으면 좋겠다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학계열 등 자연계열 전체가 아니어도 일부 학과에서 지정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꼭 눈여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수능 성적표는 2023년 건 아직 발표가 안 됐고 2022년 대입 수능 성적표는 발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2022년하고 비슷하게 갈 거니까 딱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언급한 대로 탐구 영역은 생활과 윤리, 지구과학을 따로따로 시험을 칠 수 있는데 그 생활과 윤리나 지구과학은 그 안에서는 같은 과목의 문제로 전체를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수학은 일부는 같고 일부는 차이가 있는 선택 과목이 일부 문항만 들어간다고 했죠.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하지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수능을 우리가 나는 벌써 정시파야, 정시로만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되는 친구도 아니면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봐야 되거나 수시를 지원하는 친구도 이 부분 개념은 꼭 좀 잘 짚어서 생각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수능의 결과도 사실은 안타깝게 상대평가로 모두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로 등급 평가가 나타나는데 어쨌든 상대적인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과목마다 난이도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원점수를 그대로 표현을 하지 않고 모든 과목들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표준 편차를 고려해서 재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점수를. 그러면 이런 표준 점수가 이렇게 평균점을 기준으로 최고점과 최하점을 해서 나오게 된다면 이 점수를 가지고 100분위는 다시 밑에서부터 올라온 최고점까지 학생을 가지고 서열 점수를 매기는 게 100분위 점수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누적되는 석차로 해서 점수를 내리는 것을 석차 100분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받게 되는 등급은 석차 100분율로 나오는 등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더 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등급은 4%, 2등급은 뭐 11% 이내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석차 100분율로 나와 있는 등급 비율입니다. 그렇게 해서 등급을 부여받죠. 5등급, 4등급, 6등급의 비율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평가는 1등급은 90점 이상의 모두 1등급을 받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한국사, 제2외국어 조금 차이를 두고 원점수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절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했던 상대평가의 개념이 표준 점수를 왜 안타깝다고 이렇게 됐냐면 시험을 누구와 함께 쳤는지에 따라서 나의 점수가 또 나의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시 인원을 한 번 더 살펴볼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 2024, 2023 대입에서 이미 어떤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지 숫자는 파악이 되었죠. 그렇게 보니까 학생 수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쌤이 이야기한 것처럼 비재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비율이 재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무려 30%에 가까운 학생들이 시험을 재학생이 아닌데도 다시 시험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도 아마 30% 이상의 학생들이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근데 쌤이 옆에 표로 나타난 요 11% 인원수는 1, 2등급을 받게 되는 인원수입니다. 한 50만 명이 시험 치더라도 1등급, 2등급의 숫자는 한 5만 3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재학생 아닌 숫자의 비율이 작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는 우리가 1, 2등급을 내가 마음먹고 받는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느냐. 아마 고득점 경쟁도 아주 치열해지고 수능 최저를 받기도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 사실은 77%가 4등급 이하입니다. 그러면 1, 2, 3등급은 23%밖에 되지 않는데 언급했던 대로 졸업생이 30% 되면 이 졸업생들은 물론 대학을 다시 시험을 치는 경험이 있던 친구인 것도 있지만 이미 고득점인 친구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새로 시험을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재학생들이 이런 수능 성적에서 기대만큼의 높은 성적을 얻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수능 성적을 받기는 쉽지가 않다는 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2021년 수능에서 지역별로 어떤 학생들이 시험을 쳤는지 하고 통계낸 자료를 이렇게 선생님이 살펴보니까 시험을 치겠다고 지원한 인원수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무려 54.5% 학생이 시험을 치는 학생으로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 서울, 경기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단 말은 이 친구들이 또 수도권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수록 수도권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이 또 치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수능 의 성적이 만만치 않다는 걸 이런 통계를 가지고 알려주는 거고 이런 상황을 볼 때 내가 그러면 포기하자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준비를 위해서 영역별로 어떤 과목별 좀 장기간 꾸준한 계획이나 대비가 필요하다는 걸 선생님이 안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정시 입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건국대가 2020년 입시 결과에 대해서 안내한 내용을 선생님 들고 왔는데 아주 높은 서울에 있는 아주 높은 대학도 아니고 아주 낮은 대학도 아니어서 선생님 소개할 만하다 싶어서 들고 온 내용입니다. 정시 비율이 30%일 때 선발한 결과인데요. 수능 성적의 평균이 90점 정도 되는 친구들을 대부분 모집을 했더라고요. 90점 정도면 적어도 수능에서 1등급, 2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소개된 자료에서 볼 때 1등급, 2등급 받기가 녹록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정시파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수시에서는 내가 학교에서 이런저런 성적만 되면 수능 최저는 이 정도만 넘기면 우리가 합격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제시한 것을 보니까 두 개 영역이 합쳐서 5등급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2.5등급이니까 정시에서 가는 것보다 훨씬 좀 안정적이거나 여유 있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두고 여러분들이 정시로만 올인하겠다는 거는 나에게 주어진 6번의 기회를 오히려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현명한 대입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처럼 수시도 함께 고민하는 투트랙 전략을 같이 쓰는 게 중요한 전략이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수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수능 최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몇 개 대학만 추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문계열은 경희대 같은 경우는 2개 합쳐서 5등급, 자연계열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2개 합쳐서 5등급이라 표시된 대학도 있고 또 어느 대학은 인문계열을 3개 합 5등급, 자연계열은 하나 더 낮춰서 줬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은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이전에는 자연계열 가는 친구들보다 수능 성적 얻기가 좀 쉬웠던 상황에서 나왔던 것과 비슷한 걸 보고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뀌어진 수능에서는 사실은 인문계열 친구들이 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좀 더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수학은 상대평가라고 했죠. 그죠? 이 수학의 상대평가인데 또 수학 과목을 어떤 부분은 공통으로 치고 어떤 거는 선택을 친다고 합니다. 선택으로 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수학 1, 2가 공통 과목이고 확률과 통계나 미적, 기하는 선택으로 되는데 이걸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쳤을 때 어떤 과목은 쉬울 수 있고 어떤 과목은 어려울 수 있고 내지는 어떤 과목은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만 모아서 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과목들에 대한 난이도에 대해서 공통 과목 성적을 가지고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표준
표준화 점수를 내고요. 그다음 공통과목도 표준화 점수를 냅니다. 그래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비율을 합산해서 점수가 나오는데 이걸 1등부터 9등급까지 전체 학생을 다 단일한 내용으로 해서 등급을 단일 집단으로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수능을 어떻게 됐었냐면 가형을 치는 친구는 이과 학생들이고 나형을 치는 친구는 문과 학생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형을 치는 친구들이 나형을 쳐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있네 하면서 어려운 가형 시험을 안 치고 쉬운 나형으로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가형은 남아있는 학생들이 등급을 받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등급으로 낸다는 거죠. 그러면 어려운 과목을 가지고 있는 수학 선호도가 높은 학생들끼리만 시험을 쳐서 등급을 내었던 것보다 한꺼번에 상대평가를 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이렇게 예측되나요? 여러분들도 이미 파악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수학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이전보다는 표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주로 자연계열로 희망을 할 거고 그러면 수능 최저를 이전에는 수학을 1등급, 2등급 받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좀 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우면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 쉬워져요. 그럼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 쉬워지면 수시에서의 교과나 학종의 교과 내신 성적이 조금 상향되어서 합격선이 정리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시는 또 미적이나 기하의 가산점을 활용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고득점을 받는 학생들의 경쟁은 또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인문계열 친구들이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수학을 나형으로 해서 일부 치면서 수능 성적의 등급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친구들도 한꺼번에 같이 등급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아마 수능 성적을 기대만큼 얻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인문계열은 아까 본 것처럼 세개 합 몇 등급 이내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국어, 영어, 사회탐구로 받을 수도 있지만 사회탐구는 또 어떤 응시 인원에 따라 또 여러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수학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수학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같이 안내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학이 상대평가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오히려 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점수에 대해서 많은 혜택으로 올 수 있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게 절대평가 영어의 절대평가 등급인데요. 이전의 사례를 쭉 봤더니 4등급, 60점 이상을 받으면 4등급이 적용되거든요. 그 4등급 이상을 받았던 비율이 2020년 수능에서는 64%고 작년 수능에서는 1등급이 무려 12%고 4등급은 67%까지나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영어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거든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24%면 국어에서는 3등급을 받아지는 등급인데 영어에서는 2등급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8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그리고 국어에서 61% 정도면 5등급이 되는데 영어에서는 4등급으로 내가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도 굉장히 좀 준비를 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영어다 수학이다 하는 수능 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모의로 이런 시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의고사죠. 전국 연합 학력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당장 3월 25일 아마 3월달 지나서 영상을 보게 되면 6월달에도 이런 모의고사가 진행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수능 날짜가 고3 11월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에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를 여러 차례 치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일단 시험의 분위기를 최대한 이미지 트레이닝 의미로 시험하고 똑같다는 마음으로 시험을 열심히 치고 또 받게 되는 성적표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겁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나 등급 몇 등급 받았네 하고 아주 만족해하거나 조금 아쉬워하거나 이런 정도에서 끝났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수능이 적용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 등급이라면 100분이 어떤 점수에서 이 등급을 받았는지 그리고 원점수는 어땠는지 표준점수는 어떻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된 거라는 거죠. 특히나 이 시험은 우리 재학생만 시험을 쳤기 때문에 등급이 조금 높아도 나중에 재수생이 들어오면 등급이 다시 낮아질 수 있구나 하고도 생각을 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을 화학이다, 생명과학이다, 지구과학이다 이런 여러 과목들을 2학년 때 내가 선택한 과목 중심으로 칠지 아니면 3학년 내신 과목으로 칠지 점수 잘 나오는 과목으로 칠지 수능 과목으로 칠지 이런 여러분들이 또 나름의 방법을 정해서 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 경험도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 쳤던 과목의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성적표가 굉장히 많은 안내를 하고 있어요. 보충학습이 필요한 과목의 문항이 어떻는지도 안내하고 이 문항들이 어떤 영역으로 구분되는지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생각을 하고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하면서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래쪽을 내려다 보면 성적표에 이런 표시들이 길게 나열돼 있어요. 자, 이런 표시가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 지내면서 3년 동안 이런 거 처음 봐요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졸업한 학생 중에.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E, D, B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바로 정답률을 표현한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80% 이상의 학생들이 맞았다. 그러면 좀 쉬운 문제겠죠. 그래서 A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좀 학생들의 그 정답률이 낮다. 그러면 E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쉬운 문제를 틀렸으면 왜 틀렸지? 어떤 실수였나? 아니면 정말 기초 개념이 부족했는지 좀 생각해보고 또 어려운 문제를 틀렸으면 이 부분을 쌓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볼 자신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력평가에 대한 문항 분석을 꼭 해보고 장기적인 학습 계획도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 대학을 설정할 때 수시를 지원하든 정시를 지원하든 목표 대학 설정할 때 우리 학교에서 난 내신 성적이 1등급이야 2등급이야 그래서 어느 대학이든 다 갈 수 있어 라고 수시 합격선을 결정하면은 굉장히 많은 오류에 좀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시 대학을 목표 대학으로 설정할 때는 반드시 모의고사 성적표를 같이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적으로 내가 정시는 어디까지 갈 수 있으니까 수시를 조금 더 상향해서 지원할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할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능 최저를 내가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도 살펴볼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선배들이 시험을 쳤던 모의고사 결과도 이제는 우리 시험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선배들의 시험에서 모평이나 수능 문항이 어떻게 나왔는지 선택 과목은 어느 정도로 응시론이 많았는지 그리고 1등급의 컷은 어느 점수로 배치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서 자신의 모의고사 성적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대학은 여러분들이 입학의 그 당락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냉정하게 선택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 전형 실전 네 번째로 이제는 남은 내용들이 간단합니다. 대입 전형 어떻게 되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어 있는 실시하게 대입 전형을 분류해서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대입을 가지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으로 볼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가장 많이 모집합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은 안내된 대로 수능 전형이 가장 많아졌고요.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도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새로 생긴 대학이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활용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남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많고 수능 위주 전형이 오히려 작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또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학마다 지역마다 구성되어 있는 정도가 다르니까 구체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의 전형 계획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 서울권 대학을 한번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이야기된 대로 종합전형의 숫자 그리고 수능 숫자가 이렇게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데 종합전형 이전보다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특히 관심 있게 볼 거는 교과 전형이 새로 생긴 곳이 많다는 겁니다. 교과는 교과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거니까 이건 준비하기가 좀 합격 예측 가능성이 있어서 수월했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되는 전형으로 주로 지역에서 온 학생들을 균형 있게 선발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금 진행되는 전형입니다. 아울러 종합전형의 비율도 작지 않은 건 우리가 명심을 해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수도권 대학은 학교당 추천 선발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으로 진행을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자격 제한이 고3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선으로 딱 지정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시를 꼭 활용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3 학생들끼리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가 준비가 되면 이 전형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까지 성적이 충분히 준비가 된다면 재수생하고의 경합 없이 시험을 원하는 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지역에서는 수도권 대학하고 다르게 지역 인재 전형을 선발하도록 돼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상향되어서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선생님이 언급한 대로 공기업에서는 지역 인재 채용까지 고려하면 우리가 지역 대학을 진학을 해서 어떤 취업이나 이런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울산은 울산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산과 경남권까지 묶어서 그 지역의 대학을 같이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으로 부여됩니다. 특히 유니스트만은 지원 자격을 울산 지역 학생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울산 지역 학생들이 과학에 조금 더 관심이 많고 융합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이라면 유니스트 대학에 한번 좀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대의 경우도 지역인재 전형으로 교과 전형으로 실시하기도 하고 종합 전형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특히 의예과의 경우는 우리 지역 학생들로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지역에 있는 의료인을 키우고 싶다는 의미로 이렇게 공헌을 하면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교과 그리고 종합 그리고 논술도 지역인재 전형으로 실시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이런 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지역인재 전형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불경 지역에서 어떤 전형별로 모집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만 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과 전형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정시 전형은 상대적으로 좀 아주 적은 비율로 모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부경대나 부산대, 해양대 등 국립대는 여전히 정시 비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정시의 기회를 아예 버리라는 건 아니고 정시도 활용하고 대비해야 되지만 수시도 그만큼 중요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같이 준비하자 이런 의미죠.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6년제 약학대학 선발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약대가 새로 생기면서 이 약대로 새로 진학을 하고자 하는 많은 재수생들이 유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을 상대평가로 실시되는 수능 성적에서 내가 원하는 성적을 얻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이 약대에서 정시 비율이 많은 편입니다. 44.5%. 하지만 수시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시 교과 전형으로도 많이 모집을 하고 있고 수시 비율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전형을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약대까지 들어오니까 의학 계열의 모집 인원수가 6,500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고득점인 친구들이 의학 계열로 진출을 생각을 할 때 나는 정말로 화학이나 기계공학 어떤 이공계 어떤 과로 가고 싶어 라고 이공계 계열로 지원하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합격선에 대해서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진로나 진학 계열에 따라서 이런 상황들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면밀히 살펴보자고 안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겠다. 이렇게 하면 교과는 석차 등급 위주로 주로 반영을 하고 여기에 추가로 면접이 있는지 수능 최저가 어떻는지만 살펴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교과 전형은 합격 이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정도에 대한 학생들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은 낮아지겠죠. 그리고 여러 군데 합격한 친구들이 많아서 충원 합격률이 많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지역균형 선발이나 영남권 교과 전형을 주 전형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지원한 학생들은 1등급 때는 이런 대학, 2등급 때는 이런 대학하고 구분이 쭉 되어 있고 그런 합격 사례도 담임선생님이나 저희 울산진학정보센터에서도 쭉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상담하면서 자기의 선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중심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합격 예측을 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건 어렵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많은 수의 그 모집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준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영남권 대학에서는 또 이 부분이 준비된 친구들이 오히려 교과 등급에서 가지 못했던 성적을 가지고도 갈 수 있는 틈새 전략으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합전형도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종합전형에서 우리가 나와진 결과 아까 뭐 교과 등급하고 비교해서 어떻나요? 하고 볼 때 경희대의 사례와 울산대 사례를 살펴볼게요. 경희대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탈락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학교 간 사례가 보입니다. 사과처럼 매니아층이 형성된 친구들은 1등급, 2등급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진로와 연계된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합격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단 경희대를 비롯해서 많은 학교에서 또 수능 최저를 뒀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도 수능 최저는 챙겨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울산대의 경우는 좀 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교과 성적으로는 우리가 3등급, 4등급 이 정도의 성적이 최저선에서 합격을 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보통은 5등급, 6등급 친구도 자기의 활동이나 교과 내용이 좀 풍성하게 잡혀져 있다면 합격한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5등급, 4등급 친구도 준비를 많이 하니까 종합전형을 아주 고득점인 친구만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전형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어떤 평가 요소가 있는지는 큰 제목으로는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부분 이야기 됐을 거고 세부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학생부 종합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교과 성취도,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리고 교내 수상, 그리고 1학년은 심화 수상이 안 들어가니까 심화 활동을 포함한 행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면서 교사 추천서 역할로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창의적 체험 활동을 내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제 자기 생기부에 대해서도 구성을 좀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기부 구성을 위해서 기재 항목의 글자 수가 이제 정리가 됐어요. 교과 활동도 과목당 500자, 그리고 종합이나 동아리 활동도 대체로 500자, 진로 활동은 700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교과는 여러 교과가 있고 여러 학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활동이 바로 교과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 활동의 높은 성취도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성실한 태도로 여러분들이 또 심화적인 내용으로 탐구 역량을 가지고 표현했던 게 기록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만 실시된 내용이 기록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부 중심의 활동평가가 교사가 관찰하고 기록한 사실을 적게 되는 건데 출발점이 바로 수업이라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교과 활동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기록된 내용을 보고 우리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수상, 진로, 독서 등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횡적인 연계가 되어서 나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평가하면서 서로 해당 영역 한 개 한 개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 학생 우수하고 말고가 아니고 영역 간에 또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수평적인 평가도 중요하게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문계열을 지원한 친구가 글로벌 역량이나 의사소통 역량, 사고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특성이 준비가 됐다면 이 친구가 연계 활동으로 어학 관련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문예 활동이 어떻게 되었는지, 독서 활동을 통해서 어떤 발표나 의사표현의 행사를 어떻게 참여했는지 이런 등등을 다 같이 살펴보는 것으로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입 준비 핵심은 깊이 있는 교과 활동이 진행되면 이게 교과 성적도 올라가지만 세특에 기록되고 그게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역량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정시 수능 위주도 같이 준비를 하는데 이 역시 깊이 있는 교과 활동을 통해서 수능 역량도 함께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학생의 자격으로 수시 모집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고 2022 대입 결과
결과도 살펴보면서 장기간의 자기 준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대학을 가기 위한 목록표도 한번 미리 작성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합니다. 그러면 대입 정보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이 일단 관심 있는 대학은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학과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 살펴볼 수 있고, 학과 가이드북이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먼저 살펴보면 중요한 내용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를 안내를 많이 받았을 건데, 대입정보에 대한 검색, 그리고 나의 성적도 분석하고 1:1 대입 상담도 온라인이나 전화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에서는 여러 대입 자료를 같이 넣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살펴볼 수 있고요. 특히 작년 이 학교의 합격선이 궁금하다면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라는 게 이미 대학마다 다 발표가 되어서 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컷이나 어떤 부분으로 평가를 했는지 주요 사항이 있고 결과까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울산에서는 울산진학정보센터가 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대입에 대한 일정이나 공지사항, 자료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대입 전형을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학 방문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1:1로 진행을 하는 방문 상담은 부모와 학생이 진로학 상담생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든 전화든 방문 상담이 가능하니 여러분들이 진학정보센터를 통해서도 대입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2023년 수능과 대입 일정이 이미 발표가 났고요. 24년은 발표나지 않았지만 이런 일정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2학년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후에는 수시 원서를 쓰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주요 전형을 내가 뭘로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학년 과정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3학년까지 진행을 한다면 섣불리 나는 정시파야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수생도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걸 가지고 다시 수시로 도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제는 수능과 같은 의미로 시험을 치르면서 수능을 위한 경험의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한 번 한 번의 결과에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고 실력 향상을 위한 경험의 계기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런 대입에 대해서 안내를 했는데 결론은 기본에 충실한 교교 생활을 하면 학생부 종합, 교과, 수능 대비가 함께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아울러 고등학교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고교 시절이 친구와 선생님을 만드는 시간으로 남아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과 대입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나와 친구들을 격려하는 경험의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결과를 떠나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간으로 구성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